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아침 7시 47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찬가지로 아직 구독을 신청해 주시지 않은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국민이 분노하지 않으면 조회돼도 윤석열처럼 된다. 이것이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의 제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씨가 지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에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이균영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표결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입니다.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불리는 조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됨에 따라 국회 인준 여부가 또다시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법관이니까 그분이 그 법관이 예전에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이런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조희대 씨의 양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력을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1957년 경주에서 출생했습니다.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대 법과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시험을 거쳐서 사법연수원을 나왔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지방법원 원장을 했고 대법관으로 복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 교수로 있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이 옛날에 판사를 할 때 어떤 재판을 했는가에 대한 검토가 우리가 좀 필요합니다. 조희대 씨는 소수 판결을 내린 것으로 좀 유명하고 보수적 판결을 내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우파 보수 시민들에게는 조희대 씨가 소수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하여 우파다, 받아들일만 하다, 이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소수 판결들을 내렸는지를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조 후보자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기에 보수적인 소수 의견을 다수 냈었다. 2019년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어떠한 뇌물도 유효하지 않았고 이익을 취했다고 드러난 것이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부 무죄 취지 환송 파기를 주장했었습니다. 이때 최순실 씨에 대해서도 최 씨가 받은 말세필이 최 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아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2020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상고심에서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 직원들이 특검에 넘긴 청와대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고 파생된 2차적 증거들도 증명 능력이 없다며 무죄 취지 별개 의견을 냈습니다. 자, 뭐 몇 가지 그 판결을 보면 보수지 우파의 성향의 법관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 그 기피에 대해서는 그 뭐라고 그럴까 유죄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꼭 여러분께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신기 언론이나 신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 이렇게 임명되거나 지명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칙주의자고 그 뭐 조직 장악 능력이 강하고 업무 파악 능력이 빠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납세자입니다. 납세자. 세금을 내는 사람이고요. 대법관, 뭐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돈을 내서 서비스를 고용한 서비스맨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들을 감시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납세자들이 그걸 감시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론이 그걸 부추겨요. 저 사람은 뭐 원칙주의자고 보세요. 뭐 원칙주의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릴까요? 뭐 이렇게 원칙주의자 조희대 뭐 이런 식으로 언론이 그 국민들의 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세금을 내는 납세자입니다. 그리고 대법관이든 대통령이든 대법원장이든 우리가 세금을 내서 고용한 서비스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법원에서 이렇게 증언을 하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해야 할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는 용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당신을 고용했으니 당신은 서비스맨입니다. 훌륭한 서비스를 하시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재판관이 존경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자, 조이대 씨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립니다. 주심 대법관별 심리불속행 처리 비율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심리불속행이라는 건 뭐냐 하면 대법원에 올라온 상고심, 형사를 빼앗는 모든 상고심이 심리불속행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읽어보지 않아요. 읽어보지 않고 그냥 쓰레기통으로 던져. 이게 심리불속행입니다.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에 서슬이 펄할 때 국법위라고 있었습니다. 국법위에서 법을 막 만들어냈어요. 매우 권위적인 법이죠. 그때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면 상고 허가제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재판을 세 번씩이나 받아? 허가를 받아. 그 3심으로 갈 때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10%만 허가를 받고 나머지 90%는 가지 못했습니다.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위헌이야. 이제 민주화되면서 사람들이 그거 위헌이다라고 빗발쳤죠. 그래서 그 상고 허가제는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대신 뭐가 만들어졌냐? 심리불속행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조이대 씨가 심리불속행으로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던진 게 80.8%입니다. 읽어볼 필요 없어. 그냥 쓰레기통으로 가.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면 대법원까지 갔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조이대 씨 역시 엘리트 의식에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겁니다. 조이대 씨 역시 법관은 국민들보다 위에 있어. 그리고 너것들이 싼 것들이 무슨 재판을 받아 80%를 쓰레기로 버린 사람이 조이대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법관이 부족해. 대법관이 부족해. 그러니까 쓰레기통으로 버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법관들은 전관 예우를 받습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퇴임 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법관 퇴임 후에 로펌에 가면 1년에 100억까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이거 실제예요. 그러니까 왜 판사들이, 왜 대법관들이 쓰레기통을 버리느냐? 100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년에 100억 때문에. 여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조이대 씨가 대법관 퇴임 후 고소득 변호사 안 하고 법학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훌륭하다. 믿을 수 없어요. 대형 로펌으로 가려면 3년을 기다려야 돼요. 대법관 퇴임 후에 3년 동안 대학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대학에서 3년 끝나고 취업금지 기간, 대형 로펌의 취업금지 기간 3년 끝나면 로펌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조이대를 신격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이대가 몇 개의 보수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조이대를 신격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이대 역시 사법 카르텔 속에 마음대로 국민들의 권위를,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위를 짓밟은 사람이 조이대라는 겁니다. 보시잖아요. 80%. 조이대 역시 엘리트 의식에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판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조이대 씨가 대법원장에 지명이 됐고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법관이 된다면, 대법원장이 된다면 조이대 씨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소수 의견 내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대법관의 수를 대폭 늘려야 되는 겁니다. 대법관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느냐?
심리 부족형으로 80% 정도를 쓰레기통으로 버려. 이런 따위의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조희대 씨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요. 나이가 70살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하고 한 달 뒤에 퇴임합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이번은 개혁을 하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개혁. 사법 시스템이 또다시 이렇게 막 국민들을 옥죄고 엉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혁. 조희대 씨가 가장 크게 해야 될 개혁은 뭐냐? 법관,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현재 14명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물러나면서 4명, 18명으로 늘리자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전관인 겁니다. 전관. 대법관의 출신이 적으니까 전관입니다. 전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80%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호사라 대법관 전관 변호사를 사야 돼요. 도장 하나 찍는데 5천만 원. 그래서 수억 원대까지 가는 거예요. 조희대 역시 쓰레기통으로 80%를 번진 사람입니다. 이거 막으려면 대법관의 수를 늘리면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쌓이면 청소원의 숫자를 늘려라. 대법원에 재판 건수가 쌓이면 대법관의 숫자를 늘려라. 뭐가 잘못됐어요? 제 얘기가 뭐 잘못됐습니까? 저는 200명 정도 늘리자는, 240명 정도 늘리자는 겁니다. 독일은 현재 300명이 넘어요. 근데 김명수 기껏 4명 늘리자?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지금 대법관의 숫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뭐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 80%를 버리는 겁니다. 더욱더 가증스러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대법관의 숫자가 부족해서 쓰레기통으로 80% 버린다면서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은 또 법원 판사들이 해요. 가증스러운 겁니다. 조희대 씨는 불러드려야 돼요. 지금 각급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가 있는 판사들을 전부 불러드려야 됩니다. 불러드려도 법적 문제 없어요. 반드시 판사만 하는 그 법률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넘게 자기 일도 못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가 있는 사람 다 불러드리세요. 그리고 대법관의 숫자를 300명으로 늘리세요. 203명으로. 그리고 또다시 개혁을 해야 됩니다. 내년 2월에 이제 판사들 인사발령이 있어요. 그때 싹 다 갈아치워야 돼요. 왜 이재명이 불구속 만들어준 판사 이런 사람들 싹 다 갈아치워야 됩니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조희대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윤석열처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이거 다시 보여드립니다. 썸네일.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분은 이제 취임하면 칼을 휘둘러서 다 문재인 적폐청산하고 뭐 김명수 감옥 보내고 다 할 거야. 천만에. 윤석열이 한 일이 뭐 있어요? 우리가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부터 윤석열이를 비판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채무자야. 우리는 채권자. 빚을 갚어. 빨리 빚을 갚어. 라고 윤석열에게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윤석열이 어떻게 되느냐? 아무것도 일으키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그 표들 도둑 맞았는데도 아무 일도 안 하는 겁니다. 지금도 윤석열을 옹호해야 된다. 지금도 윤석열을 도와줘야 된다. 윤석열을 지켜줘야 한다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된다. 부정선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변호사조차, 유명한 변호사조차 아닙니다. 윤석열을 우리가 보호해야 됩니다. 지켜줘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슬픈 현실입니다. 공병호 박사가 어제 이런 방송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의심을 받는가? 의도적인 침묵과 은폐라는 제목의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공병호 박사님의 이 방송 내용의 일부를 잠깐만 소개해 드립니다. 공병호 TV에서 가져고 왔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들여다보세요. 대구에서 활동하는 윤용진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단순히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발언들까지 나오고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걱정하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부정 문제를 덮어머리 내가지고 화살의 대부분이 앞으로 윤 대통령을 향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민심의 큰 물꼬가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건 하지 않든 간에 윤 대통령이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덮으면 덮을수록 상황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화살은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만큼 윤 대통령 향하게 됩니다. 당신이 이렇게 덮을 수가 있느냐? 그것은 큰 민심의 흐름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러니까 여기서 적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자, 여기서 제가 윤용진 변호사의 글의 일부를 좀 더 읽어드립니다. 윤 대통령을 단순히 의심하는 것도 모자라 적으로 돌리려고 하는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전략적 대안은 마련해놓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오죽 답답하면 그러실까 이해는 되지만 평정심을 유지해야만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발언은 자기의 발등을 찍는 일입니다.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 가능 발표, 이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대통령의 의지 없이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영향력 있는 분들은 이런 발언을 하기 이전에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지요? 책임감을 가지고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윤용진 변호사의 글을 제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윤용진 변호사의 견해에 반대합니다. 지금 이런 시각이 대단히 위험하다는 시각이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1년 6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선거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채권자예요. 채무자인 윤석열에게 빨리 해라! 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겁니다.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공명화 박사의 방송 내용을 한 부분을 좀 더 인용해 드립니다. 8분 20초. 자. 계속 갑니다. 잠깐만요. 광고가 나오네요. 광고는 빼겠습니다. 근데 다 바보 천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도 많고 생각하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그냥 방송 전에 그냥 정리한 것이 8가지, 9가지 이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대통령을 여러분들 의심하나? 저는 여러분들 아주 확신합니다. 내 확신이 틀릴 수가 있지만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동안 절대 부정선거 문제 안 다룰 겁니다. 국민이 골로 가든 국민이 노예가 되든 국민이 망하든 대한민국이 골로 가든 대한민국이 망하든 본인은 I don't care! 아무것도 이런 케어 안 합니다. 헌법에 의한 대통령의 책무에 대한 헌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나는 윤 대통령한테 무슨 액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과의 국민으로서 정당하게 대통령한테 이런 따지는 겁니다. 대통령이 여러분들 선출직 공직자로서 국가의 녹을 먹을 때는 책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헌법 66조는 주체적으로 국가의 이런 계속성을 보장하고 헌정 질서를 유지하는데 대통령의 책무를 분명히 여러분들 면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걸 안 하는 겁니다.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전혀 여러분들 시침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통령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정상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윤용진 변호사 이야기는 일리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모든 정도의 뭡니까 비난과 원성과 원한과 분노의 화살이 윤 대통령을 향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이런 자, 공명 박사도 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서비스맨이에요. 우리가 월급을 주서 고용한 서비스맨이에요. 그럼 할 일을 해야죠. 그런데 아니야 기다려줘.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인데 조금 기다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신 대통령이 직분을 해. 우린 돈 주고 당신을 고용했잖아. 근데 왜 돈은 받고 일을 안 해? 라고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침묵해 당신? 왜 월급 받고 일 안 해? 라고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고요. 윤석열 대통령 참 훌륭한 사람이고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조금 기다려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대안이 있느냐? 윤석열을 지금 공격하면 그분은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다음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에요. 4월 10일은 총선이에요. 총선. 대통령도 뽑는 거 아닙니다. 총선이에요. 그분은 착각해요. 저한테도 그 공격하시는 분, 야 이상로 넌 그럼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있죠. 윤석열을 압박하여 윤석열이가로 하여금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게 만들어. 그게 대안인 거예요. 자꾸 논점을 흘리지 마세요. 내년 4월 10일은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년 4월 10일은 총선입니다. 대안? 윤석열을 압박하여. 당신 쫓겨나 그러면 쫓아낼 거야. 일 안 하면. 빨리 일해. 라고 압박하고 우리가 협박해서 4.15 부정선거를 수사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대안입니다. 저보고 대안이 있느냐? 가지고 있죠. 저보다 더 확실한 대안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저나 공병호 박사 그리고 수많은 부정선거 수사라고 말하는 사람보다 대안이 더 뚜렷한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해라. 압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 안 할 거면 내려와라. 일 안 할 거면. 이번 토요일 날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큰 집회가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들 나오세요. 그리고 윤석열 일 안 하면 내려와 하야해 라는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서 윤석열을 지켜주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그 집회는 끝나버립니다. 아마 그 집회를 주최하는 사람이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이 지금도 윤석열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잘못된 겁니다. 큰일 납니다. 11월 10일날 토요일날 윤석열을 지켜주자 라고 말씀하시면 그 목사님도 이번에 끝납니다. 장담해요. 제가 목사님도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님이 만들어준 사람입니다. 윤석열이 자랑해요. 지금도 내가 윤석열을 만들어줬다고 대통령 만들어줬다고 성공했다고. 그럼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안 졌던 목사님이 목사님 대통령 만들어준 거 맞아요. 목사님이. 그럼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왜 안 져? 지금까지 윤석열을 지켜준다고 주장했어. 제가 두고 보겠어요. 11월 10일 제가 나가볼 거예요. 윤석열 지키자고 또 그런 말씀하시는지. 사람이 책임을 질 줄 알아야죠. 우리가 지금 가장 확실한 대안은 윤석열이 일 안 할 거면 내려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제목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분노하지 않으면 조희대도 윤석열처럼 됩니다. 당신 지금까지 법원에서 무슨 일 했어? 소수의견 몇 개 낸 거 가지고 우리 당신 믿을 수 없어. 개혁해. 인사개혁하고 법관 수 늘리고 국민에게 진짜 서비스를 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재판에 AI를 도입하자.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AI를 어떻게 믿느냐. 대법원은 말입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에요. 저 사람이 거짓말했냐 도둑질했냐. 1심과 2심. 3심 대법 그 3심은 상고심은 그게 아닙니다. 법률심이에요. 따라서 상고심에는 AI를 도입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에요. 왜? AI는 전 세계의 판례들을 다 수집해서 분석할 수 있잖아요. 저는 대법원의 소부를 3명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법관이나 판사 출신, 두 번째는 일반 법률 이 법조인이 아닌 일반, 세 번째 재판관은 AI를 도입할 것을 저는 권유합니다. 아마 눈치 볼 거예요. AI가 어떻게 판결되나. 혁명을 일으켜야 됩니다. 혁명. 과연 이분이 혁명적인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사법부를 혁신할 수 있을 것인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그 선거관리위원장들을 회수할 것인가? 리콜할 것인가? 현명하지 않으면 조이대도 윤석열처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끝납니다. 윤석열 아무 일도 안 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대통령 될 때부터 다 고쳤어야 돼요. 빨리 일을 해. 안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앞에 아우 참 우리 대통령님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지금도 윤석열 지켜줘야 된다고 하는 변호사가 있다니까요. 부정선거를 외치면서도. 그래서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는 납세자예요, 납세자. 유권자입니다. 세금을 내고 표를 줬어요. 그러면 주인답게 행동을 해야지 왜 종처럼 행동하냐고요. 왜 구실거리느냐고요. 존경하는 재판관님? 존경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가 돈 내서 서비스맨 고용한 건데. 청소원하고 대법관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돈 줘서 청소시키는 거나 재판시키는 거나 똑같죠. 민사재판은 다 자기가 돈 내서 합니다, 여러분. 분노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분노해서 조이대 너도 잘하고 윤석열 당신도 잘해야 돼. 똑바로 해. 분노를 우리가 표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뉴스 하나 전해드립니다. 가기 전에 AI 얘기 하나만 더. 이거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의학의 난제를 푼 AI가 노벨상을 수상한다는 겁니까? 저는 대법원 판사 중에 한 명은 소부를 구성한테 3명으로 구성해서 한 명은 변호사 출신, 한 명은 일반인, 한 명은 AI를 집어넣기를 희망합니다. 자, 또 다른 뉴스 하나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18 유공자 1018명의 정신적 피해로 477억 원을 배상한다는 겁니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5.18 광주 민주운동 당시 피해를 입은 국가유공자 1018명에게 국가 정신적 피해 배상금 477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 배상 액수로는 역대 최고다. 서울지방지법 민사합의 46부 이원석 판사는 8일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공자 1008명에게 위자료 총 476억 9,3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는 겁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 제 논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한숨만 쉴 뿐입니다. 예고합니다. 11월 16일, 11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뒤이네요.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558호에서 자필유언장 문서 검증을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보여드렸어요. 수십 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유언장이래요. 근데 1심 판사하고 2심 판사는 잘 보인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에 갔어. 그랬더니 심리불속행으로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버렸어요. 이거 위헌이다. 심리불속 위헌이다. 어디로 갔다? 헌법재판소로 갔어요. 그랬더니 합헌이래.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꼬라지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사법부입니다. 사법카르텔. 그 사법카르텔의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도 서 있습니다. 부인하지 마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실에 어떤 재판에 어떻게 수사했는지 여러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을 정도의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꼬라지예요. 이제 환골탈퇴하지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환골탈퇴해야 되고 대법관들도 환골탈퇴해야 되고 조이대 대법원장 지명자도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이대로 두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힘만 믿고 있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양당 체제 끝내야 합니다.
내일은 미래당에서 4월 10일 총선 출마자를 모십니다. 저에게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오후에 2시쯤 될 겁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수도를 이전한다고 합니다. 국민투표도 거치지 않고 벌써 수조 원의 예산, 수천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예,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